삼각지에서 자주 이제 모여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우국충정을 표현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경호가 다행히 그래도 중간에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애국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지적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홍익대학교 교수이신 장용근 박사님 소개합니다. 토론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고요. 저는 사실 예전에는 진보적에서 되게 강했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김철수 교수님이었고 또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박세일 교수님이랑 같이 활동을 하면서 안민포럼 사무총장도 했고 선진화운동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선진화운동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상당히 진보적인 성격이었습니다만 박세일 교수님 자체도 상당히 진보적인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나이 드시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선진화의 목표는 개혁적 보수, 보수가 수도골통이어서는 안 되죠. 그래도 아무리 보수라 하더라도 자기 것만 지키고 자기만 잘 사는 보수는 우리 사회의 운영 정도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진보라 하더라도 그 진보가 지금처럼 맹목적이고 아까 개딸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의 행위를 무조건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지지하는 이건 사이비 종교에서나 있을 법한 일인데 이런 비합리적 진보는 사라져야 되고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논쟁하는 그런 사회를 꿈꾸셨던 게 선진화였습니다. 물론 MB가 그것을 제대로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선진화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 이렇게 쭉 보면서 원래 토론문을 썼습니다만 어제까지 사실 굉장히 바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성관이 와가는데 감사 문제 중요한 현안이었죠. 이걸 보다 보니까 헌법 교수님들이 정리를 안 해서 이에 대한 논리를 정리하느라고 굉장히 바빠서 토론문을 급하게 쓰느라고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문과 별개 여러 스님들이 정의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정의의 문제부터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의는 크게 보면 실체적 정의, 상과 벌을 주는 정의와 또 하나 절차적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하면 정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자기가 한 만큼만 대가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물론 이거 추상적인데 사실 더 위대한 정의론자는 한미자입니다. 동양의 한미자는 신상 필로를 얘기했습니다. 잘한 사람은 국가를 신뢰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는데 거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걸 갖다 재량에 따라서 검찰이나 법관이 왔다 갔다 하면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건 안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앞에 말 신이라는 건 신뢰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박세일 교수님 돌아가셔서 제 인생에서 그 두 분의 시장은 정말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훌륭한 스승님을 모셨고 또 최근에 제가 또 신뢰하는 개가 작년에 죽을 뻔했는데 살리느라고 정말 돈도 많이 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도 여름인데도 꼭 하루에 6시간을 산책을 시킵니다. 그래서 꼭 산책을 6시간 마지막까지. 그래서 저는 신뢰라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정의에 있어서는 신뢰를 저버리면 정의의 문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신하는 사람. 정의에 대한 문제를 누가 얘기했는데 그 올바른 얘기를 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자신의 입을 통해서 배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의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가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한 것 중에 국회의원의 문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의 신뢰가 없습니다. 아까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분립이라는 한자도 있지만 우리 헌법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전제 조건은 신뢰를 얻는 사람이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게 법치고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부르짖는 자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신뢰를 어기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억울한 어떤 사람이 올바른 얘기라고 어떤 학회에서 횡령을 했는데도 그 횡령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한다든지 좀 그런 것들을 몇 번 봤습니다만 옳은 것은 제 이익과 상관없이 반드시 해주는 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실체적 정의와 함께 절차적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무너뜨리는 게 이 점인데 첫 번째, 로마 시대 때부터 내추럴 저스티스, 자연적 정의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정의의 지론, 지금 제3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아까 왜 대법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소고발한다고 했죠? 의미가 없습니다. 왜? 검찰이 고소고발해도 법원에서는 자기 식구 감싸기 위해서 틀림없이 무죄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특별검사도 있지만 특별재판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와 특별재판소라는 게 3자적 정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선관위의 감사 문제. 이 문제 왜 중요하냐면 선관위가 자기들이 잘못한 걸 셀프한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3자.
선관위 말고 제3자인 감사원이든 또 특별 감사기관이든 이걸 통해서 감사를 해야지만 이게 정의에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3대적 정의가 실현 안 되는 건 맞지 않죠. 그 다음에 그거와 관점이 또 비슷한 게 아까 국회의원 탄핵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법의 왜곡도 그렇고 탄핵은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탄핵할까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탄핵은 아니지만 지금 김남국 의원 나오지만 제명하면 됩니다. 제명할까요? 어림도 문제입니다. 할 리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국회의원을 던진 분은 제가 존경했고 평소에 같이 했던 박사일 교수님 스스로 사퇴하셨죠. 그분은 뭐 잘못도 안 했습니다만 그 수도권 이전 이런 지역 균형이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소신을 버렸지만 그분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기업도 갑니다. 옥중에 들어가도 월급 받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하는 3자정에 반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국회 탄핵이 아니라 저는 좀 이따 말씀드리죠. 직접민주주의의 국민 소환대 누가 그레스론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설사 이렇게 제3자가 판단하지만 또 하나의 두 번째는 쌍방 변명의계를 줘야 됩니다. 쌍방 변명의계.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아까 왜 KBS나 언론사가 불공정하다고 했죠. 저도 그 MBC 스트레이트에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직격탄을 날렸는데 당신네들 불공정하죠. 이유인즉슨 자, 어떤 사안이 있으면 대통령이 바이든을 뭐라고 했든 모두 그저는 그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것을 언론에 내기 전에 반드시 상대방한테 변명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공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원칙들이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국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정의를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의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정의가 너무 공허합니다. 자기들만의 주관적 공의입니다. 이거 공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는 교수님들은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토론문에 들어간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공화국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의 죽음서부터 우리가 철학을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얘기는 시작이 뭐로 시작되면 정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복학자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정의를 얘기합니다. 플라톤이 있었죠. 그러면서 플라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게 정의인 것인가. 그 전제 조건은 국회에서 다수가 만든 법도 문제가 있듯이 다수가 결정한 게 항상 옳은 것이냐. 역사는 옳지 못했습니다. 히틀러의 문제 학살도 있었고요. 수많은 다수의 결정에 오류가 있었던 건 있었기 때문에 플라톤이 공화국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공화국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동굴의 우상론을 첫 번째 문제를 던졌지만 동굴의 우상론, 그 다음 베이컨의 우상론, 오늘날 우리나라에 우상론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재명이 하는 거는 다 옳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건 다 옳다? 옳지 못합니다. 정의는 행위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돼서는 일부 반대가 심할지 모르지만 설사 논란이 어디가 있어도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수사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바로 이럴 때 바로 제3자인 특검이라는 그건 뭐 답이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보수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제3대적 정의를 봐야 되는데 동굴의 우상론의 본질은 뭐냐?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런 다수결의 폐해와 입법의 독재를 포함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다수결이 어떻게 되나?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의 얘기들 모든 것은 아리스토텔레까지 정의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정의로 기초하지 않은 다수결은 옳지 못하다. 그럼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되냐? 사람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의 큰 것 중에 헌법이라는 걸 규정했던 것입니다. 헌법이 왜 중요하냐? 다수결로도 쉽게 못 봐요. 국회에 아무리 다수파가 돼도 3분의 2가 되지 않아서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헌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정의의 소산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두 번째보다 쭉 말씀드린 것은 올바른 정부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걸 위해서 현재 대표되는 제도로 실현하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2017년 개헌특위 나가시지 않은 게 아까 조폭도 나왔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했습니다. 동네에 그냥 조폭도 아니고 동네 조폭도 못한 사람이 국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보도 마찬가지지만 보수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현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저 봤을 때는 예전에 제가 헌법 교수를 아직 나이가 젊습니다만 30대부터 국회를 다니면서 봤던 것은 그 중에 걸출한 국회의원들이 진보 보수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면 그런 사람들 없고 딸랑딸랑 똘마니 노력할 수 있는 조폭들밖에 없습니다. 이건 진보 보수 전체를 문제를 삼아야 되지 어느 한쪽만 문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 저는 중요한 게 아까 여기 써있는 거 보면 대표자가 남용되면 과주적, 독재로 갑니다. 아까 이호성 교수님이 독재를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독재를 왕정만 생각하지만요. 독재의 또 하나의 형태는 과주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정에는 반드시 그 주변에 훈급하든 뭐든 달라붙는 간신배들이 붙어서 반드시 과주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자는 남용되면 과주정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한데
직접민주주의와 대표적 두 다 문제는 뭐냐면 선동정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포퓰리즘, 그 다음에 직접민주주의 대망국고 이것이 플라톤이 걱정했던 게 바로 그런 건데 그 이유는 뭐냐? 결국 둘 다 똑같은 위험을 가집니다. 그건 핵심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새를 돌아다니면 진보 보수 양측에서 진실한 정보와 공정한 정보를 내는 분들은 존재하지 않고 자기 편을 무조건 옳다는 그런 조폭들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진보 보수 양측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하면서 97페이지 하단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문제를 던지는 겁니다. 오늘날 공화국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98페이지 보면 양원제를 얘기하셨는데요. 다만 현실은 우리나라 양원제를 2017년 때 보니까 이호성 교수님에게 좀 순수한 그 의도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는 노예한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이미 물러났던 사람들이 상원으로 지출하는 그런 상원제도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원제가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98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국회의원 특권 페이지 아까 장기표 의원님은 제가 법대 부호학번입니다만 들어봤을 때 복직을 한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을 봐서 그때 처음 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꽤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진보에서 이제 보수활동, 뭐 진보 보수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면 그것이 국익을 위한 공화국의 이념이지 진보 보수란 이념으로 얘기하는 것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2009년, 7년, 8년 다른 시민사회라는 통해서 제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 새누리당을 부르지 않고 그때 원혜영 그때 대표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박원식 정의당 의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래서 같이 운동을 할 줄 알고 불렀더니 한다는 얘기가 국회의원 특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얘기했는데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뭐냐? 면책, 불체포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으로 경제학이 비용 대비 효과였습니다. 비용이 투입돼가고 월급 받고 수많은 전 세계 미국도 하고 최고의 보조반들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뭘 하고 있죠? 뭘 하고 있습니까? 국민을 속이고 제대로 하고 있는 일이 아니죠. 코인이라고 쓰는 김남국 사태를 포함해서 이런 국회의원들한테 비용을 투입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잘한다면 비용을 더 투입할 수 있습니다. 더 특권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국민들도 이제 성과를 보는 것으로 보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개별적 법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처음 봐서 자료를 봤는데요. 우선 첫째, 이런 입법부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 안 됩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대통령제가 정치학자의 99%는 의원내각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국민의 여론으로 가면 70% 이상이 대통령제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입법부가 안 되는 겁니다. 입법부는 뭐냐? 의회주의는 대화 토론을 통해서 국민한테 올바른 정보를 주는 건데 여러 선생님들 보셨을 때 국회에서 대화 토론이 됩니까? 싸움들만 하고 나오는 정보라는 건 공수처가 아니라 검사 아까 보셨듯이 국민을 속였습니다. 대다수의 검사가 있는 나라에서 수사권이 독립돼 있다. 명백히 100%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국회에서 내놓고 있는데 이게 의회주의입니까? 의회주의는 올바른 대화 토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는 건데 대화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안 되는 큰 이유는 이념적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통해서 이념의 논쟁이 상호 보완이 아니라 죽는 걸로 봤기 때문에 생사를 걸고 싸웁니다. 이런 나라가 비슷한 나라가 있었으니 프랑스였습니다. 좌우대립 시작한 프랑스죠. 자, 프랑스 예를 왜 드리냐? 같은 대통령제지만 미국 같은 경우 프랑스는 대통령의 권한이 이권적 독재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나게 나갑니다. 제가 재정도 의사하고 있습니다. 정치학자라고 있지만 재정의 권한을 국회가 거의 터치를 못해요. 대통령 마음에 딱 들어서 일정 시간 내에 국회 우리가 다 넘기고 있죠. 일정 기간 내에 의결을 못하면 대통령이 바로 원안을 확정시킵니다. 이게 프랑스입니다. 그냥 그뿐인지 아십니까? 동의를 받죠. 요새 미국은 일부 정치학자들은 미국처럼 상원에서 수많은 고위직을 갖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 동의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국회 동의 없이 총리, 기타 장관, 심지어 정부적인 법정주의 이런 것도 다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불신임합니다. 다만 불신임이 안 되는 이유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아버리면 국회가 아무리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뒤집어버리면 다음 총선에서 박살나기 때문에 민주주의 때문에 그걸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드골 시대헌법이 이슈됐던 것이 그게 이제 좋든 싫든 저도 일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저는 일부는 지지하지 않지만 또 일부는 그분이 봤던 해안에 대해서는 또 지지합니다. 그래서 드골 시대헌법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개별법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수완박법은 명백히 사기죠. 왜? 기소의 목적은 유죄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유죄를 받기 위해서 아까 어떤 교수님 말씀하실 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를 찾는 게 수사입니다. 그래서 유죄를 만들기 위한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가지고 재판에 편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는 100%, 거의 100% 가깝게 검사는 수사를 하거나 지휘를 합니다. 근데 이걸 거짓말시켰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장관의 정책에는 반대합니다. 왜? 검수완박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복원하는 건 우리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헌법의 취지는 정당한 헌법이 최고의 법이고, 그 다음에 법률이고, 그 다음에 법규명령입니다. 따라서 법규명령으로서 이 상위법을 뒤집어 버리는 것은 한동훈 장관의 그 취지를 이해하나 저는 그 방식을 놓지 못합니다. 저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국회에 그 법안을 계속 제출해서 국민들의 여론은 이미 국회 법을 통과하라는 여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총선을 심판하거나 국민 여론을 비판해야지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에 의한 건 꼼수로서 그런 법 취지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의를 정도로 가길 바라고 꼼수를 두지 마라. 그게 민주당이 지금까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보든 보수든 꼼수는 싫어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그대로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이제 지상파도 말씀드렸는데 쌍방변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저는 이 정교모가 이 정의라는 큰 원칙을 실현하는 그 모임이 되셔서 우리 사회에 큰 기준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발표에 대한 그 토론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은 세 분의 토론, 지정 토론을 다 말씀 듣고 난 뒤에 발표자들께서 혹시 보충 또는 그 반론 뭐 이런 등의 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까 했는데 지금 이호선 교수님께서 장 교수님의 그 마지막 부분, 그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잠깐 또 잊어버리니까 있기 전에 좀 그 이야기를 짧게 2, 3분 내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제가 우리 장 교수님을 초대했는데 장 교수님이 저랑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진정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상원, 하원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지역별로 사실은 상하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구가 적은 쪽에서는 계속 소수로 밀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토의 균형 발전 이런 걸 기대할 수 없어서 그것은 의회의 법원을 그 견제하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상하원 제도는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할 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장관의 지금 시행령 그 문제는 사실은 위장 탈당도 탈당이 아니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판에 뭐 등 이걸 하나 더 그 해석을 해서 당장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검찰에서의 그 수사를 지금 확대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그것은 저는 당연하다. 그게 바로 대통령제의 그 책임 정치고 그것이 잘못됐으면 그야말로 나중에 총선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아까 우리 윤중기 교수님 말씀하신 저항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항권보다 훨씬 더 약한 아수부터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실 때는 박수를 안 치시더니 이호선 교수님 말씀에만 박수 치시면 갖다 하면 장 교수님 말씀은 틀렸다 이런 그 됨으로 법 해석학적으로 충분히 좀 헌법학자로서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 교수님을 위해서도 박수를 좀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황보수 교수님 토론 말씀을 듣겠습니다. 황 교수님은 현재 건국대학교 교수이시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보수 교수입니다. 지금 워낙 많이 시간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시간 되는 대로 말씀하고 5분 정도 있으면 되나요? 10분 정도요. 지금 발제하신 구공부교수 교수님, 문진기 교수님 내용하고 문제의식이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망가져 있다는 데 대해서 문제의식이 똑같고요.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대부분 동의하는데 그전까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민주주의를 하면서 지금 구현된 형태가 지금 간접민주제로 돼 있죠. 5천만 국민들이 매번 국가 문제에 관해서 다 국민 투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자를 뽑아서
간접민주주의를 하는 거죠. 대통령도 없고 국회 만들어서 국회에서 결정하고 또 법관들이 재판하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간접민주주의로 가는데 이 간접민주주의가 편리하긴 한데 위험성이 있죠.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은 이게 고양이 앞에 생선 맡겨놓는 형식입니다. 잘못 가면은 고양이들이 잘 생선을 맡아주면 좋은데 얘네들이 생선 먹기 시작하면은 국민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진다라는 생각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그 간접민주주의 현실이 그렇게 돼 왔죠. 대통령들이 제왕적 대통령처럼 행동했고 그래서 우리의 그 대통령들이 죽거나 아니면 교도소가 다 거쳐서 갔죠. 또 그걸 보니까 제왕적 대통령을 맡겠다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게 권한을 줘서 대통령을 좀 견제하라고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는데 미안하지만 오늘날 현재 국회는 우리 이호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의 밑바닥 수준을 걷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불체 본특권이 개인 특권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다음에 뭐 방탄국회를 하지 않나 또 내지는 우리 그 장립표 대표님 지금 하시는 그 정치자금법 보니까 저는 후원금 받아가지고 자기 월급을 들려는 거죠. 충분히 국회의원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이 다 주고 있는 돈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자기네들이 정치자금법을 만들어가지고 1년에 1억 5천 더 받고 그 다음에 선거 있는 애는 그걸 또 1억 5천 더 받거든요. 한 3억씩 만들어가지고 누가 쓰느냐 자기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국민 앞에서 지금 제멋대로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제왕적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사법부가 망가진 건 우리 아까 처음에 황승현 우리 그 교수님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관 예우로 전관 비리죠. 그러다 완전히 망가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런 데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아주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자녀 세수까지 해가지고 음서제를 완전히 세팅해놓고서 그런 정보를 보여주니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에서 제대로 된 고양이가 누가 있는지 안 있는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이고 특히 이제 이거의 핵심이 어디 왔냐면 현대 국가로 들어오게 되면 정당이 국가 권력의 핵심 자리에 있게 되는데 지금 정당이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정당이 망가져 있어서 우리 이제 유성 교수님 아까 이제 하버마스를 좀 인용해 주셨는데 이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을 갖다가 정당에서 다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그런 걸 통해서 인력도 확충할 뿐만 아니라 돈도 정당에서 자기네들이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자금법을 통해 가지고 이리저리 퉁쳐가지고서 예전에는 천막정당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요. 정당 당사 다 사고 있습니다. 국민은 돈으로 다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비용 다 보전해 주잖아요. 그렇죠? 월급 다 받죠. 그 다음에 정당 보조금 주는데 국회의원도 후원금 또 주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다 결정한 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는 여당 야당 다 똑같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이호선 교수님 잘 말씀하셨잖아요.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보수 정치인들은 그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인질로 삼아가지고서 이제 국민들을 후려치고 있어요. 그래서 인질 정치라고 말씀하셨고요. 진보 정치인들은 이게 선동 정치죠. 선동 정치가 국민들을 또 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고 있는데 여당 야당 가릴 거 없이요. 제가 볼 때 이게 우민화 정치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우민화는 뭐냐? 국민의 판단력을 해치는 것이고요. 국민의 직접 능력을 훼손하는 게 우민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해야 될 거는 국민들이 똑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똑똑한 국민들한테 내가 생각한 정책이 이런 거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라고 진정한 대한민국 개혁을 위해서 생각한 걸 내놔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국민들을 우민화시켜가지고 내 맘대로 끌고 다니고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데 성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그렇게 비극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끔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민주정은 중우정치로다가 빠진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직접 민주제는 안 된다, 또 국민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생각을 살짝 바꿔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질게요. 지배계급이 국민을 운민화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꾸로 해보는 건 어떠냐라는 거죠. 누가 교육제도를 기획했을까요? 누가 교육내역을 결정하나요? 누가 언론을 지배하고 있어요? 누가 지성을 지배하나요? 누가 종교를 움직이나요? 지배계급이잖아요.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내가 볼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민주제는 중우정치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책임져야 되냐라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트들이 책임져야 된다. 엘리트들이 책임져야 된다. 사실은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지배계급 형성에서 서민대중들을 지배함으로써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착각이에요. 근시안적입니다. 순망치한입니다. 입술이 깨지면요 이빨도 날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현재 우리 교수님 중에 외교정치 하시는 분 있잖아요. 미중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 없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지배계급 아무리 형성해봤자 중국이 대한민국을 만일에 어떻게 패권을 잡았다. 어떻게 되실까를 생각해 보시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벌써 엘리트의 자격이 없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민주주의의 핵심은 제가 볼 때 엘리트들이 어떻게 민주화를 할 것이냐라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질문을 던지면서 이 정도로 달라면 좀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시다마니, 돌마니, 그 다음에 가붕계라는 말을 기억하시지요? 가재, 붕어, 개구리. 그게 전부 우리를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자기들 지금 말씀하신 그 자칭 엘리트 지배계층, 엄청 깨어있는 진보적 인사들, 사회주의자로 자칭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구름 위에 있고 우리들은 그냥 이 바닥에 계곡이나 아니면 작은 연못이나 이런 데 모여 사는 우글우글 모여 사는 가재, 붕어, 개구리들인데 그 가재, 붕어, 개구리들끼리 그냥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게 문제지 괜히 구름 위에 무지개 같은 용이 되려고 하는 생각하지 말아라고 아주 대놓고 말을 했잖아요. 그 우리 황도수 교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가재, 붕어, 개구리로 만족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인가? 그래, 우리도 전부 다 우리 교수들, 선생님들은 제자들에게 용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꿈을 크게 가져라.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고 노력해라, 참여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기 딸만 용 만들려고 하고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는 가재, 붕어, 개구리도 그냥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그 정말 여실히 나타났던 건데 제가 황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정말 지금 떠오르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조명기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조 교수님은 미디어 연대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신 바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간입니다. 이제 끝날 시간입니다. 이때 어떤 말을 전해드려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성공한 케이스를 하나는 거기서 아직 성공은 안 했습니다. KBS가 지금 수십 년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수십 년 때문에 문제였는데 일본하고 영국은 수십 년을
그냥 회사에서 그대로 다녀요. 그런데 KBS는 한전하고 이렇게 붙여주니까 이게 당연히 7천억 오는 줄 알고 그냥 그 국민들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국민들 우습게 보면서 국민한테 불림하니까 그러니까 이혁풍 기자라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편파방송 그 편파방송 안 된다 그러면서 사장 물러가라 그러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성공할지도 모르겠으나 자간 굉장히 그 좋은 케이스가 됩니다. 성공한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수십 년 받아가면 저 국민이 조금만 하면 야 사장 가라 이사장 가려 그러면 가야 되는 그런 판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사실은 정교모 저도 옆에서 이렇게 만사의 시민회의 맨날 하면서 나가면서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그거 잘한 것 같은데 이게 뭐 행동력이 그런 것 같아요. 교수들이 가지는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조성원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국민 소환장 아주 발굴 아주 각오를 갖고 있으니까 4.19 모양으로 4.19가 결국은 끈 게 결국 교수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냐면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왜 이게 문제냐 그러면 조성원 교수께서 얘기하셨듯이 헌법을 이렇게 보면 기본권이 먼저 나온다고요. 근데 이 제도권에서 무슨 개혁을 하려고 계속 해봐야 기본권 다 뭉개놓고 제도권 개혁이 될까요? 지금 뭐가 문제냐 그러면 물적 토대가 문제거든요. 지금 저 국회가 뭐 이렇게 행정부, 입법사법, 행정부 이게 다 이게 무너진 게 사실 지금까지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냥 스트레스가 오는 거 국가 부채 문재인 씨 얼마 썼습니까? 생돈만 400조 원 그리고 외환보유역 550조 합해가 1226조 원 막 그냥 뿌렸거든요. 지금 뿌릴 수 있어요? 못 뿌리죠. 물적 토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호선 교수님이 얘기를 잘했습니다. 마키아벨리 처음에는 포퓰리즘으로 만들고 나중에는 지들끼리 지들 원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얘기였어요. 법이라는 게 사회 통합, 인테그레이션을 할 그런 법이 말이에요. 이거 뭐 엉뚱한 짓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 물건을 갔어요. 통합 물건 하니까 그러면 5,200만 국민이 각각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행동을 하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율법을 보면 위기가 처할 때는 항상 모세율법을 가지고 서로가 앞에서 낭독하고 뒤에서 따라 읽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은 무슨 적적 좋아하고 국민들이 자꾸 알려야 돼. 왜 대개문 여자들이 20대 30대들이 대세들이냐. 그러니까 교육, 그러니까 언론 같은 교육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이호선 교수님 메디슨을 얘기했어요. 메디슨이 연방수정헌법 1조를 얘기하면서 페더럴 페이퍼스 펜에 있는 거거든요. 그 핵심이 뭡니까? 의회와 종교의, 그러니까 의회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그런가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이 한 패거리로 팩션을 되니까 언론이 바깥에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론마다 그냥 이렇게 망가져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토크빅도 그랬어요. 야, 미국이 뭘 줬냐? 아까 교수님께서 토크빅을 얘기를 했으면 미국이 뭐 줬냐? 그러니까 야, 그거 평등하더라. 왜 평등하냐? 그 사회는요, 정보를 누구나 돈 주고 살 수 있더라. 정보를 접하는 게 아주 평등하더라. 그래서 평등은 프랑스나 영국보다 낫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재헌헌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 기능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입법사법, 행정, 언론 다 망가져 있거든요. 이게 어느 뭐 한국들 고쳐도 안 돼.
그 왜 지금 지금까지 잘 나가는데 지금이 안 되냐 그러면 물적 토대가 무너졌거든요. 더 이상 돈이 나올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OECD 국가의 최고입니다. 자살률 늘어나죠. 그렇게 지들 잘 먹고 국민들에게 이제 짐을 지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헌헌법을 만든 사람이 우리 저 헌법 전문에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3.1 독립정신 그게 저항권인데 그거는 3.1 일본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거 없는데 그러면 제가 잡는 건 유진호 씨가 헌법을 만들다고 아니라 왜냐하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얘기하고 각인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그리고 능력을 최대한대로 발전시켜야 그런데 이거는 노동의 이야기거든요. 노동으로 들어가는 노동. 물적 토대를 되는 노동을 들어가는 이게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아닙니까? 이에서 북한 헌법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르냐면 북한은 노동자 농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당을 위해서 충성하는 노동자, 정치 동원하는 노동자를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헌법, 재헌헌법 만들 사람은 그게 아니라 노동의 미학을 해요. 노동을 통해서 고통을 이기고 필요를 충족시키고 행복을 얻는 그런 게 우리 헌법 전문이라고. 그게 기본권과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게 나서 국민 생활에 균형을 취해라. 균등하게 형성을 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항권이라는 게 뭘 저항권일까? 3.1운동 그 저항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안재홍 씨가 헌법을 만들 때 유진호 씨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공산주의 이게 적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의 적폐를 없애기 위해서 저항권을 행사. 지금 뭐예요? 민노총 그리고 특정한 지역 3.8 운동권 그게 어디 북한 헌법 보고 그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안재홍이 고민했던 그게 결국 지금 터진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안재홍이라는 사람이 조선 편집자 혁신조선일보에 1924년에 주필을 한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해방정국에서 국민당을 형성했어요. 국민당을 결성을 했는데 그게 미군전에 딱 맞은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안재홍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런데 재헌헌법을 만들어서 왜 앞에 기본권이 먼저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언론은 기본권, 출판, 언론, 출판,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단결권, 협상권, 그 다음 단체 행동권, 이거는 집단의 자유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안재홍 씨는 뭐를 꿈꿨나 그러면 거기에서 17조 18, 재헌헌법 17조 18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이 한도 내에서 집단적 자유를 적대라. 그런데 1987년 고 집단적 그러니까 법이 범위 내에서 싹 뺏겨졌어요. 아주 1987년 헌법을 만든 사람 아주 지형적인 그게 3.8 운동권을 지금 공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건데 그런데 재헌헌법을 안재홍 씨가 꿈꾸면서 그 밑에 이광구 씨가 그 사람도 마르크스 경제학을 한 사람. 하지만 일본의 교토대학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재헌헌법 가서 그냥 안 했어. 그러니까 위에서 안재홍 민정장관이 얘기를 하고 안재홍 이광구 씨가 그걸 했습니다. 이광구 씨는 서울신문 주필도 하고 그리고 편집인협회 신문 편집인협회 초대 협회장을 하는 그런 양반.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언론인입니다. 그러니까 왜 기본권이 먼저 나왔냐?
언론인이기 때문에 기본권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해결책이 언론에 있어요. 언론에.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뭘 얘기하면 만국 공복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승에 의한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승의 지배 어떻게 했냐면 그거는 이승의 지배 언론이 잘 나옵니다. 각가지 얘기를 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선하게 구분을 해요. 선하게. 언론이 아까 신뢰도 얘기했습니다. 신뢰라는 게 그런 거죠.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들을 수가 없어. 진실성이 있고 다이내미직한 진실성이라 진실. 언론이 판단하는 선악의 개념이 우리 사회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선악의 개념이 없어요. 선악의 개념이 없어요. 북한과 같이 흐영을 하는데 우리 선관위 말이에요. 선관위 지금 신문 집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들어가서 5.18 그걸 해가지고 결국 5.18에 그 신문 집단을 북한 사회 같은 거는 북한 사회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지금 지배를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게 얘기 못 하겠는데 기본은 그러니까 제언업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기본권 살리는 데서 해결책을 찾아라. 그래서 KBS가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교모가 지금 교수 집단이 다들 다 쓰거든요. 여기서 좀 나와가지고 언론과 같이 동참하고 지금 한 KBS 시청률 10% 나오면요 300만이 옵니다.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투쟁을 해야 우리나라를 바로 세울 건가?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기본권 지키는 국민이 깨어나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려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백훈 하모니 TV를 운영하고 계시는 신백훈 박사님 소개합니다. 이 두 분께서 특별히 우리 우파